상가 470페이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는 경우가 동그라미 1번 470페이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동창회, 교회,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71페이지 법인도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목적물이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적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적용되지 않는 것 동그라미 2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이게 시험에 8번 출제됐다고 했죠.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그 기역, 니은 4억이 6억 천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 오늘 내드린 1번 문제 해설에 그 표에 돼 있죠. 그거 보고 고치시면 됩니다. 있습니까? 1번 거기 해설 1번 해설에 있죠. 1번에 해설에 있는 것처럼 4억을 6억 천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6억 천, 600이 1은 5. 부산도 부산 오뎅. 부산도 이게 해당되죠. 그 다음에 3구는 27, 3억 9천, 2억 7천, 4억을 6억 천. 우리 프린트 오늘 1번 해설 보고 바꾸시라고요, 책을. 그래서 4억을 6억 천, 리어는 3억을 5억으로, 그 다음에 광역시 2억 4천을 3억 9천으로, 리얼에 1억 8천을 2억 7천으로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월 26일부로인가 바뀌었죠. 1월 달에 개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에 아마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이 숫자는. 그래서 오늘 1번에 문제 내놨고요. 1번 문제는 답 풀어보셨으면 1번이 답이죠. 파주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게 파주, 세종시, 그 다음에 화성시 이 세 개가 추가됐는데 이게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산은 과밀억제권이 해당되는 걸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1번 오늘 내드린 문제 1번은 1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72페이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양가로 3번 이 환산보증금이 6억 천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경우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원래는 처음에 법을 만들었을 때는 이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경우는 아예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환산보증금 초과 시 적용되는 게 6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항력 이게 소위 리쌍방지법이라고 해서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면 세입자가 무조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개업공개사들이 부추기는 게 있어요. 이게 세입자 다 내보내버리고, 그리고 일부러 집을, 상가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명의만 동생 이름으로 팔아가지고 새 주인이 다 내보내버리고 또 새로운 임차인 받아가지고 권리금 주인이 직접 받고, 권리금을 직접 주인이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안 낸다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리쌍이 한 10억 정도 가지고 50억, 40m짜리 건물을 샀어요. 은행 융자 받고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95억인가 매물 내놨었어요. 그러다가 비난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다시 그 커피 전문점에 통임대했어요. 7년간인가 6년 정도. 그래서 이게 리쌍방지법으로 생긴 거예요. 이제는 대항력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구권도 인정된다.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그래도 세입자가 주인이 내보내려면 내보낼 수 있어요. 계약갱신 요건이 인정된다면 5년 동안 계속 갱신해가지고 주인 밖에도 장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 정액 상한선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창 올리면 세입자는 버티기 힘들겠죠. 1년 지날 때마다 주변 시세 많이 올랐다. 이게 소위 학계론에서 말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 계층 이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로수길, 서울에 이런 길이 생기면 당연히 올라갑니다. 임대료가 상승하면 그게 기존에 있던 세입자들은 다 쫓겨나고 자기들이 상권을 형성했는데
새로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뭐 스타벅스 이런 게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에서도 보면. 그래서 계약갱신 요건은 행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5% 증액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많이 올려버리면 버텨내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됩니다.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것도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우리 책엔 지금 이렇게 4개 돼 있나요? 4개 돼 있죠, 지금. 그 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 표준 권리금 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법무부 장관이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것도 모든 상가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주택은 대항력을 갖추려면 이사하고 전입신고해야 되는데 상가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보증금의 우선 면제 그리고 5번 최우선 면제가 있는데 그 오늘 프린트 내드린 것처럼 오늘 프린트 1번에 있는 것처럼 그 프린트 1번 여기서 해설에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보면은 서울에서는 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6억 천입니다. 6억 1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5억 환산보증금입니다.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이라는 말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죠. 그 다음에 광역시인 경우에는 3억 9천.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2억 7천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데 과밀억제권역이 아닌데 부산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부산 오뎅 5억 이렇게 기억하시고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것으로 이번에 올해 신설된 게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지금 뭐 뉴스에 보니까 파주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남북 화해 무드를 타고. 근데 통일이 되더라도 그 휴전선 안에 있는 그는 개발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세계 생물 보호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개발 못합니다. 그 DMZ 안에 있는 땅은 밖에, 물론 파주는 그 밖에 있는 땅이겠죠. 자, 그래서 요거 숫자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선 면제 받는 기준금액입니다. 아까 주택은 이 숫자가 없었어요. 그냥 주택은 1억 이하인 경우 3,400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가는 이 시대적 배경이 달라서 그래요. 주택은 1981년도 전두환 정부 때 만들어져 가지고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잖아요.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근데 상가는 2002년도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상가를 적용할 수가 없었어요. 이 기준 금액 이하만 적용됐고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달라요.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서울에서는 얼마 6,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2,200만 원까지. 그러면 이게 환산보증금이고 그 다음에 이건 실제 받는 돈은 보증금 범위 내에서 받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하면 1,9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고 광역시인 경우에는 3,800만 원 환산보증금이 이하인 경우에 1,3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3,000만 원에 나누기 3을 하면은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선 면제 받는 거는 과밀억제권역의 부산에 해당되는데 최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부산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산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광역시에 해당된다고. 우리 그
1번 해설 프린트 보시라고요. 그렇게 돼 있죠. 그 결론은 이거 옛날에 이게 최우선 면제 받는 거는 손을 안 대고 이게 우선 면제 받는 여기만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국토부에 제가, 국토부가 아니라 법무부에 이거 전화해서 왜 이렇게 만들었냐 물으니까 자기들은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요 우선 면제 받는 것만 바꾸다 보니까 불일치가 됐어요. 그 다음에 개정할 때는 선생님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심 가진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참 특이하네요 이러더라고. 아무도 다른 사람은 신경을 안 쓰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부산은 이제 3,800 이하인 경우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이나 파주, 화성도 이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기타 지역에 해당된다고. 세종, 파주, 화성도 최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는다고요. 이 최우선 면제 받는 기준 금액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그대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선 면제 받는 것만 바뀌다 보니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올해 저는 시험 나온다고 봅니다. 올해 개정된 거는 홍보하기 위해서 꼭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민법에 나오든 우리 중개 실무에 나오든 1번, 오늘 문제 내드린 1번의 해설에 있습니다. 표는. 그래서 473에 있는 표 이거는 안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작년 그대로잖아요. 이거는 앞에 있는 6억 천 이것만 받겠죠? 그 지금 473에 보니까 그게 안산, 용인, 김포, 광주만 있지 세종시 같은 거 없잖아요. 광역시에. 그 점을 주의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474 임차권 등기 명령 아까 다 했던 거고 475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인데 5년 범위 내에서 가만히 있으면 자동 연장되는 건 아니고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가 우리 그 475페이지 박스 안에 있고요. 암기 프린트는 54번에 있죠. 475페이지에 있는 박스 이게 암기 프린트 54번에 있다. 그래서 교과서 475페이지 박스 54번에 없습니까? 있죠. 시험에 작년, 재작년 연속 출제됐어요. 이게 54번에 있는 거. 그러면 똑같이 작년하고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이 내용을 8개를 암기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인터넷에는 보니까 네가 무조건 암기만 하라고 해야지 문제 푸니까 하나도 못 맞추겠다 뭐 이런 불만도 있고 많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공인중개사법은 그냥 그저 먹으려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해도 그냥 쉽다 다 나오는데 왜 이렇게 더 나는 최고 어렵다. 오히려 공인중개사법이 최고 어렵다고 인터넷에 이런 다른 사이트 같은 데 서핑해보면 그런 거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쉽다 하는데 안 해서 그래.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무조건 점수만 나오기를 바라면 안 되겠죠. 민법만큼 하면 민법보다 훨씬 쉽다는 이야기예요. 상대적으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도 다 민법 내용이죠. 이거 지금 민사특별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통받는 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지금 그냥 쉬운 것만 해가지고 오늘 문제도 막 어렵다고 다른 학원 하니까 왜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냈냐고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는데 이런 어려운 걸 풀어봐야 나중에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렵다고 이게 터무니없이 사이드에 뭐 출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걸 사이드에 있는 것만 골라낸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워도 해설 보고 하루에 한 문제만 알고 가면 큰 소득이에요. 지금 120문제만 맞추면 합격인데 아직도 한 190일 정도 남았죠? 네? 186일 남았어요? (186일이면) 하루에 한 문제씩만 맞추면 80점 이상 받는 거죠. 하루에 너무 많은 욕심 내지 말고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가면 그것도 큰 소득이라고요. 자, 1번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3개의 차임액이기 때문에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면 300만 원이 연체돼야 됩니다. 그럼 한 달에 50만 원씩 연체시키고
이번에 장사가 안 돼서 절반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6개월 연체돼야 된다고 50만 원씩 만약 예를 들어서 절반만 주면. 3번 임차인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망보로 임차한 경우. 3번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사법고시에는 보면 공탁한 경우 상당한 보상을 X입니다. 제공을 해야 됩니다. 4번은 동의 없이입니다. 동의 받아서 하면 X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그 한자가 전대가 나와 있는데 전매는 다시 샀다가 대파는 게 전매고 전대는 다시 임대했다가 다시 다른 사람한테 대를 놓는 거죠. 전대한 경우 동의 없이. 그 다음에 5번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경미한 과실, 그 다음에 모든 과실, 그냥 아무 말 없이 과실 하면 X죠. 아무 말 없이 과실이면 모든 과실이 들어가는 거죠. 모든 과실이죠.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에 7번이 많이 악용돼 가지고 이 7번을 세분화 시켰습니다. 1, 2, 3번 세분화 시키고 나니까 또 2번을 많이 악용해요. 2번이 보시면 건물의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게 애매하잖아요. 얼마나 안전사고 우려가 무슨 법에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을 할 여지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암기 프린트 그 54번에는 8번이 있는데 지금 우리 책에는 8번이 빠졌죠? 54번에 8번이 뭡니까? 그 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에 5년도 정리해놨는데 지금 여기에 5년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5년 범위 내에서 5년이라는 숫자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11조 범위에 따른 증감을 할 수 있다. 5% 올릴 수 있다. 5% 올릴 수 있는데 다만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6억 천을 초과하면 5% 상한선 제한이 없다. 그러면 더 많이 올릴 수도 있다. 자, 477 권리금입니다. 12번.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권리금은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만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줍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권리금 주인이 못 받아가게 하려면 받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동그라미 1, 2, 3, 4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동그라미 3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의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실무에서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1억인데 보증금이 1억인데 물론 상가는 1억 이런 건 없어요. 거의 보통 월세가 비싸지. 월세가 100만 원, 보증금 한 1,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그럼 월세가 지금 100만 원인데 새로운 세입자 오면 130만 원 달라고 하면 그거는 여기 위반돼요, 안 돼요? 3번에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받으면 안 된다 돼 있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100만 원인데 150만 원 그러면 지금 100만 원인데 150만 원 올려버리면 그거는 여기 위반돼요, 안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주변 시세가 다 올랐으면 가능할 수도 있죠. 그래서 소송해봐야 되니까 소송하면 지쳐가지고 다 쓰러지고 거의 포기하게 돼요,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사실 50만 원 이렇게 안 올려도 만약에 주인이 협조를 해줘야 돼.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오면 월세 100만 원 그대로 받을 거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말하면 돼요? 일단 데려와봐라. 지금 그것부터 말하지 말고 데려오면 그때 한번 생각해보자. 그때 이야기하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세입자는 모르니까 그냥 100만 원이라고 자기 있는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새로 들어올 사람한테. 근데 20만 원만 올려버려도 새로운 세입자 절대 안 온다고. 100만 원이라고 이미 설명을 하고 데리고 왔는데 주인한테 가니까 20만 원 더 올리겠다. 20만 원 정도 올린 거 가지고 현저하게 올렸다고 보기 쉽지 않죠. 그래버리면 계약 깨져버려요. 20만 원 더 올리면.
미리 이건 120만 원입니다 하고 세입자 데리고 오면 계약이 되지만 처음엔 100만 원이라고 설명했는데 주인이 오니까 120만 원 월세 이렇게 해버리면 계약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주인 협조 없이는 사실상 권리금 받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현실은, 현업에서는. 그래서 지금 통계를 보면 이 권리금이 2015년 5월 달에 도입됐는데 이게 도입되기 전보다 오히려 세입자들이 권리금 회수를 더 못하고 있대, 통계가. 더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주인이 오히려 합법적으로 권리금 회수계를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편법, 그 예외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밑에 방가루 2번이 예외인데 세입자 데리고 왔는데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맨 마지막에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번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데리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앞으로 우려가 있다. 월세 안 낼 것 같다. 옷 입은 거 보니까 장사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해버리면 소송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다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의 소송하는 사이 이렇게 소송하면 한 10명 중에 9명은 포기해요. 소송 안 해요. 1명 소송할까 말까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3번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나 이제 동창회 사무실로 쓰겠다. 1년 6개월 이상. 그래 버리면 또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478페이지에 보면 손해배상 책임. 지금 우리 책에는 안 적어놨는데 이거 말고도 권리금 회수를 보장 안 해줘도 되는 게 유통사든 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그 다음에 공유재산, 국유재산도 안 됩니다. 대규모 점포라고 하면 뭐냐면 백화점, 할인매장, 재래시장도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못 받는다고요. 우리 백화점 같은데 백화점이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 백화점이죠. 백화점은 매장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매출의 거의 40% 받더라고요. 제가 백화점에 근무하는 사람 물어보니까. 그럼 40%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럼 안 팔면 안 내면 되겠네, 임대료 이러는데, 안 팔면 쫓겨나죠. 또 목표량 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보통 백화점에 가면 우리 10만원짜리 사면 그 판매하는 직원은 예를 들면 등산복, 뭐 블랙야크를 사면 블랙야크 직원이 팔고 있고, 계산은 또 다른 데 가서 하잖아요. 그 롯데백화점, 백화점 직원한테 가서 계산하죠. 그 층에 가가지고. 다 그걸 통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한 금액의 40%를 이제 백화점이 먹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매장 위치를 바꿔요. 한 달에 2번씩 바꾼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권리금 회수기에 당연히 보장이 안 됩니다. 백화점, 할인매장, 재래시장, 공유재산, 서울시, 서울 그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가 서울시 공유재산이에요. 그런 경우는 권리금 인정되지, 회수기에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 양가로 3번에 있네요. 우리 478에. 또 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당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3년 안에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손해배상액은 현 임차인의 권리금 평가액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지급하려는 권리금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0페이지. 480페이지 그 표 밑에서 세 번째 차임 정감 청구권 9%를 5%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매와 공매입니다. 481페이지. 우리 오늘 그 문제에 보면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돼요, 안 돼요?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에 또 안 되죠, 보장? 오늘 문제 있죠? 그 2번에 5번.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된다. 2번에 5번이고요. 1번은 1번이죠. 저도 뭐 일부러 낸 건 아닌데 이게 5번이 답이 너무 많다고 또 항의하고 인터넷에 올린 분이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도 5번이 많은 줄은. 근데 이렇게 5번을 많이 내면 어려워요, 문제가. 5번까지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부러 5번, 일부러는 아닌데 5번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실제 기출문제는 출제위원들한테 산업인력공단에서는 1번 8개, 2번 8개, 각각 8개씩 내라고 하기는 해요, 요청은. 근데 딱 그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과거 기출문제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실번 민법 문제에 뭐 아마 3번이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똑같은 답이 5문제 연속 다 예를 들어서 3번이 답이었어요. 실제 기출문제에. 그 7년
공부하신 분이 있었어요. 민법 완전 도사였어요. 지금 서산에서. 군인으로 준위로 정년퇴직해가지고 7년째 하고 있는데 그분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뭐 30분 만에 다 풀고 이거 분석해보니까 이상하다. 답이 3번이 연속 5개 나올 리가 없다 해가지고 중간에 2개를 바꿔버렸어요. 다른 걸로. 그래가지고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 뒤로 8년째는 연락도 안 되고 연락이 안 돼서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5년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좋아요. 지금 로스쿨도 5년밖에 시험 5번밖에 시험 못 봅니다. 졸업하고 나면. 이번에 로스쿨 그 합격률이 발표됐죠. 1위가 연세대학교가 1위인 것 같더라고요. 서울대, 고려대가 2위고 90몇 프로 되고 나머지 뭐 원광대 이런 데는 30% 합격률 나온 것 같더라고요. 변호사 시험 그게 정보 공개 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가지고 공개가 됐어요. 그럼 결국은 또 그 이제 시험 공부 원래 취지는 그렇게 시험 공부하라고 보낸 게 아니죠. 그 여러 개 다른 전공을 한 사람들이 법학을 공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사가 법학을 전공해가지고 이제 의료법 전문 변호사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취지였거든요. 그 로스쿨의 취지가. 물리학을 전공해놓고 다시 법학을 전공해서 2개 다 해가지고 이제 그 전문 변호사, 그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양성하려는 취지였어요, 원래는. 근데 결국은 뭐 전부 또 사법고시나 마찬가지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481페이지 경공매입니다. 이 경매가 한 문제 나오는데 굉장히 경매는 어렵습니다. 이게 다른 거 민법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이 민사집행법이 330개 조문입니다. 근데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1시간밖에 시간을 배정할 수 없어요. 1시간도 배정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한테 배워도 경매 제대로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경매만 저도 2달간 강의해봤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계략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걸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경매는 거기 481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있는데 강제로 하는 경매가 강제경매, 임의로 하는 경매가 임의경매인데 채권 회수하기가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 받기가 뭐가 더 쉽다?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담보물건이 있으면 그 담보물건에 의해서 임의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강제경매는 집행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강제력 행사는 개인이 할 수가 없죠. 국가 공권력만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판결문이 있어야 된다고. 즉 임차보증금 안 돌려준다고 그냥 임의로 경매 못 넘겨요. 계약기간 끝났는데 주인이 돈 안 돌려준다고 경매 넘길 수는 없죠.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해가지고 성소 판결문이라는 집행권한이 있어야 강제경매가 가능하다.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84페이지.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484 맨 위에 있는 건데 우리 암기 프린터는 56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56번에 10분의 1인데요. 매수보증금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거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매수보증금, 이건 거의 해마다 한 개 지문은 나왔어요.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최저매각가 10분의 1.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1, 2, 3번에 있죠.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항고보증금은 매각가격의 10분의 1. 공매보증금은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100분의 10 이상이다. 자, 그래서 27회 시험에 최저매각 가격, 우리 경매라는 게 완전 자유경쟁매매가 아닙니다. 제한경쟁매매입니다. 즉 최저매각 가격이라는 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감안해서 정하면 그 금액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을 뽑는 게 경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억이면 2억 이상 써내야 되는데 그래서 1등을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냈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27회 기출문제.
2억 5천만 원을 써냈으면은 보증금을 얼마 내야 되냐면 자기가 옛날에는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냈는데 지금은 최저매 각각이 10%만 내면 된다고요. 그래서 2억의 10%면 2천만 원만 보증금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 남은 잔금이 2억 3천만 원입니다. 지금 시험 공부니까 이렇게 하고 현업에 가서는 써낼 때 2억 5천 이렇게 써내면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뒤에 숫자를 무겁게 하라 이런 격언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숫자를 5천만 원 하는 것보다 5,900원, 90원, 9,000원, 9,900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900원만 더 써내도 1등 하잖아요. 같이 5천만 원 동점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법원에 가보면 똑같이 써내가지고 똑같이 1등이 나오면 추가 입찰을 해요. 둘이 추가 입찰을 해가지고 또 똑같이 써내면 그때는 추첨을 해요. 차순위 2등이 처음부터 2명이 나오면 처음부터 추첨을 합니다. 차순위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동점자 안 나오려면 뒤에 숫자를 무겁게 뒤에 숫자를 0으로 하지 말고 맨 마지막 숫자를 9로 하는 게 좋다고요. 그럼 9원만 더 써내도 1등이 될 수도 있잖아요. 9원은 돈이 없으니까 한 9,000원 이 정도 써내도 되겠죠. 9,000원. 자, 그래서 차순위 2등이라는 말, 차순위 매수신고, 차순위 매수신고가 있는데 2등, 차순위가 되려면은 1등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을 써낸 때에만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차순위 2등을 뽑는 이유는 1등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면 이걸 안 돌려줍니다. 몰수해서 매당재단에 편입합니다. 그러면 2등한테 2억 3천에 팔아도 이 두 개를 합하면 결국 1등에게 2억 5천에 판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차순위 매수 신고를 받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차순위 매수 신고할 실익은 없습니다. 좋은 물건이면 기회가 안 들어오고 권리분석을 잘못해가지고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내줘야 되는데 그 잘못한 경우만 보통 보증금 떼이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잔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뭐 차순위 매수 신고는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론적으로 지금 차순위 매수 신고 양가로 2번 이게 27회 시험에 출제됐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484, 485에 나와 있는 두 개. 4번 권리분석이 중요합니다. 권리분석. 권리분석하고 지금 매수보증금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지금 돈 벌려고 경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리분석을 잘해야 된다. 소재주의, 삭제주의, 말소주의라고도 하고 인수주의 이런 말을 쓰는데 소재주의라는 것은 이 등기부에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경매에 의해서 다 소멸합니다. 건저당권, 저당권,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 이건 무조건 소멸합니다.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인수된다 이 말은 떠안아야 된다. 매수인이 낙찰받은 사람이 이 부담을 떠안아야 된다 이 뜻이죠. 인수된다는 말은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예고등기, 이거는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합니다. 옛날에 등기법에 예고등기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 규정에 의해서 예고등기가 되어 있다면 인수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수된다는 말은 예를 들면 분묘기지권이 오래된 묘가 있는 산, 임야를 경매로 낙찰받아도 거기에 있는 묘를 다 강제로 이장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 떠안아야 된다고 부담을.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만약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였다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갑토지를 경매로 어리 낙찰받아도 이 갑건물 철거하라고 할 수가 없고 인수해야 된다고요. 인수되는 권리다. 그러면 지료받는 것밖에 없다고요. 갑한테. 유치권도 마찬가지죠.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점유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유치권자는
우선 면제권은 없고 경매 신청권은 있습니다. 유치권. 다만 유치권은 우선 면제권은 없지만 강력한 우선 변제적 효력은 있다 하면 또 민법 시험에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유치권도 실제 이 유치권자에게 돈 다 내줘야만 내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수되는 권리다. 따라서 돈 많이 벌려면 등기부 이런 인수되는 권리가 많은 게 바람직해요? 아니면 소재되는 권리가 있는 게 좋아요? 뭐가 더 좋은, 돈 많이 벌 수 있냐고요? 인수되는 게 돈 많이 벌죠. 위험하니까. 위험과 수익률은 비례한다. 망할 수도 있지만 돈 많이 벌 수도 있다고요. 위험과 수익률은 비례하다고. 안전하면서 돈 많이 버는 거는 없어요. 제가 아는 분도 얼마 전에 5천만 원 경매로 낙찰받아가지고 3개월 만에 1억 5천에 팔았어요. 다 쓰러져가는 반지하인데 그런 게 다른 사람들은 그거 아무도 그 살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반지하 오래된 거. 근데 재건축이 재개발 이런 거 돼가지고 재개발은 공익성이기 때문에 반지하 있다고 반지하 주는 거 아니죠. 재개발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거 입주권이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1억 5천에 판 경우도 있어요. 그 위험하잖아요. 그 만약에 재개발이 재건축이 안 됐다고 하면 세도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걸 잘 골라가지고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이 안전한 거는 비싸요. 사람들이 다 경쟁이 치열하니까 안전한 걸 다 하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남겨먹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자, 이 말소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을 말소 기준권리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권리라고 하는데 이 말소 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뺀 나머지 권리는 이 말소 기준권리보다 앞서 있으면 인수되고 이 말소 기준권리보다 뒤에 있으면 말소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전세권과 임차권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최선순위 임차권은 아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고 했을 때 경매에서는 이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건조당보다 뒤에 있는 이 임차권은 아무리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도 대항력 없습니다. 경매에서는. 그 말은 경매 넘어가면 방 빼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순위에 따른 배당은 받고. 근데 최선순위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배당 요구하면 배당을 다 받기 때문에. 임차권은 배당 요구해도 배당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면. 그래서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선순위인 경우. 그래서 과거 이게 9회 때부터 처음 경매가 시험에 출제됐거든요. 8회 때까지는 경매가 시험에 안 나왔어요. 9회 때 처음 나왔는데 뭐라고 되냐면 권리분석이 나왔는데 그때는 당연히 강의를 안 했겠죠. 이게 시험 범위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다음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이렇게 나왔었어요. 가장 위험한 거 뭐가 있냐면 1번 말소 기준권리보다 앞서 말소 기준권리보다 앞선 다수의 세입자가 있는데 이 세입자는 전입신고만 하고 전입신고는 하고 확정일자는 안 받았어요. 확정일자 안 받았다. 뭐 이런 게 1번 나오고 그다음에 뭐 가압류가 있고 저당권이 있고 담보가등기가 있고 압류가 있고 이런 게 나왔다고. 답은 뭐예요? 가장 위험한 게? 이거 위험하죠? 확정일자 안 받아도 대항력이 있잖아요. 전입신고하고 이사했으면 최선순위라고 했으니까 여러 명이 있다고 했으니까 위험하죠? 돈 다 내줘야 되잖아요. 낙찰받은 사람이 최선순위면. 그래서 이런 거 권리분석 못해가지고 이게 후순위인 줄 알고 했다가 최선순위가 있다 이러면은 차라리 보증금 떼이는 게 더 나으니까 잔금을 안 내게 되겠죠? 뭐 이거 말고도 이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뺀 나머지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환매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과 등기 이런 건 전부 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됩니다. (485페이지) 맨 밑에 세매각, 재매각이 있는데 유찰되면 제한경쟁매매라고 있죠. 만약 최저매각가격이 1억인데 1억 이상 써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유찰돼요. 유찰되면
상당한 금액을 저감하죠. 깎아주죠. 유찰되었을 때만. 강원도는 30% 깎아줍니까? 유찰되면? 서울, 경기는 20% 깎아줍니다. 인천은 30% 깎아줍니다. 강원도도 30% 아니에요? 그 시험에 뭐 강원도는 몇 프로냐? 얼마나? 30%? 얼마나 하고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지역별로 달라요. 법원별로. 그 상당한 금액인데 통상 20% 또는 30%를 깎아주고 있어요. 서울, 경기는 20%, 지금 제가 아는 데는 인천은 30%, 강원도도 아마 30%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라는 말은 뭐예요? 처음에 한번 1억이면 1억인데 아무도 1억 써낸 사람 없어요. 그럼 유찰돼. 그러면 그 다음에는 8천부터 써내가지고 8천보다 높게 써낸 사람 중에서 1등을 뽑아요. 근데 또 아무도 안 써내. 그러면 또 유찰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20% 깎아주는 거예요. 그럼 6,400, 또 유찰되면 5,100 이렇게 된다고요. 1억 8천, 6천, 4천 되는 게 아니고 전차 매각 가격에서 20%를 깎아준다고요. 또는 30%. 그게 유찰돼서 다시 하는 매각을 세매각이라고 그래요. 세매각은 상당한 금액을 저감해줘요. 깎아줘요. 재매각은 매각 잔금을 내지 않아서 실시하는 매각을 재매각이라고 합니다.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 여기까지 하고 경매 절차 489페이지 경매 절차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